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60대 여성입니다. 남편과 사별한 후 오랜 세월 동안 하나뿐인 아들과 서로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아들마저 제 곁을 떠나고 혼자가 됐습니다. 남편 복 없는 여자는 자식 복도 없다고들 하는데 오늘은 이런 제 박복한 팔자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마지막에 기막힌 반전이 숨어 있으니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 아들은 어려서부터 똑똑하고 착한 아이로 속 한 번 썩인 적이 없었어요. 남편이 일찌감치 세상을 떠난 상황에서 저 홀로 아들을 힘들게 키웠으니 아무래도 다른 엄마들처럼 늘 옆에 있어주진 못했는데요. 그래도 아들은 불평 한마디 없이 얌전히 지냈어요. 질풍노도의 사춘기도 조용하게 지나갔고요. 남들이 인정하는 좋은 대학 나와 좋은 회사에 들어갔죠. 그런 아들이 얼마나 든든하고 자랑스러웠는지 몰라요. 아들 가진 엄마 마음은 다 똑같은 걸까요? 아니면 제가 유독 아들에 대한 애정이 컸던 걸까요? 어느 날 아들이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고 했을 때 조금 질투가 나기도 했어요. 하나뿐인 아들을 얼굴도 모르는 여자에게 뺏기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유치한 질투심도 잠시 아들이 소개해준 예비 며느리를 본 순간 저는 흐뭇해졌습니다. 며느리는 아들의 직장 동료였는데 아들만큼이나 인물도 좋고 학벌도 뛰어났습니다. 무엇보다 예의 바르고 싹싹했어요. 처음 저를 보자마자 웃으며 그러더군요. 어머님, 뵙게 돼서 너무 반가워요. 제가 너무 긴장해서 실수할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예쁘게 봐주세요. 그래요. 나도 만나서 반가워요. 말씀 편하게 하세요, 어머님. 저 어머님하고 빨리 친해지고 싶어요. 현철 씨가 누굴 닮아 이렇게 잘생겼나 했는데 다 어머님 덕이었나 봐요. 며느리는 다소 내성적이고 소심한 아들과 달리 밝고 싹싹했어요. 음식이 나올 때마다 저와 아들에게 조금씩 덜어주는 모습도 요즘 젊은 애들 같지 않게 배려심 많고 예의 발라 보였죠. 제가 아가, 편하게 있어도 된다. 나도 손이 있는데 알아서 먹을게. 라고 해도 며느리는 어머님, 그래도 이렇게 덜어드리는 게 좋아요. 어머님과 현철 씨가 맛있게 드시는 모습 보면 제가 더 행복하거든요. 라며 웃더라고요. 딱 봐도 예비 사돈댁에서 잘 키운 느낌이 났죠. 외적인 조건이며 성격이며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게 아들과 예비 며느리는 사귄 지 1년 반 만에 결혼식을 올렸고요. 아들은 무척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이 3년 차를 넘어가면서부터 두 사람 사이에 크고 작은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사소한 의견 차이에서 비롯된 다툼이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갈등의 빈도와 강도가 점점 심해졌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두 사람의 성격 차이였어요. 저는 아들이 내향적이고 조용하니 밝고 활달한 며느리가 그 점을 잘 보완해 줄 거라 여겼는데요. 웬걸 오히려 서로 다른 부분 때문에 더 싸우더군요. 아들은 종종 저에게 와서 고민을 털어놓곤 했는데요. 며느리가 바깥 활동이 너무 많아서 가정이 소홀하다는 게 주 내용이었어요. 엄마, 나 진짜 혜경이랑 안 맞는 것 같아. 결혼까지 한 여자가 왜 그렇게 바깥 출입이 잦은지. 허구한 날 무슨 모임이다, 친구 생일이다 하면서 집에 붙어있질 않는다니까. 새아가가 워낙 사교적이지 않니? 아직 애가 있는 것도 아닌데 네가 이해 좀 해줘. 아니, 이해를 하는데도 한계가 있지. 남편 말고 다른 사람들하고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거면 대체 결혼을 왜 한 건데? 그냥 내가 벌어오는 돈으로 편하게 놀고 먹으려고? 애 가지는데 집중하고 싶다고 해서 회사 그만두라고 한 건데 이럴 거면 그냥 같이 회사 다니는 게 낫지. 새아가한텐 얘기는 해봤어? 친구들 만나는 횟수 좀 줄여보라고. 당연히 얘기했지. 근데 씨알도 안 먹혀.
오히려 자기 구속한다고 난리야. 내가 다른 건 다 참을 수 있는데 남자들하고 껴서 술자리 갖는 것만큼 진짜 못 참겠어. 아무리 단체로 여러 명이서 마신다고 해도 그 자리에 남자가 껴있으면 안 가는 게 맞는 거 아니야? 근데 걘 그런 개념도 없다니까? 유부녀가 돼선 아무 남자 앞에서나 부어라 마셔라. 아들은 그새 며느리에게 쌓인 게 많아 보였어요.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제게 아들에 대한 불만을 털어놨죠. 그이는 저를 너무 숨막히게 해요, 어머님. 제가 가정주부라고 해서 집에만 있으란 법은 없잖아요. 어차피 애 생기면 꼼짝없이 집에서 애만 키워야 하고 제 생활도 없어지는데 그 전에 제 인생 좀 즐기겠다는 게 죄인가요? 친구들 만나서 술 좀 먹다 보면 늦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제가 매일 그러는 것도 아닌데. 그 사람은 친구가 없으니까 절 이해를 못해요. 늘 집에서 제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주말에도 저하고만 있으려고 하는데 솔직히 너무 숨막혀요. 연애 시절엔 그렇게 저만 보는 모습이 마냥 좋고 가정적으로 보였는데 역시 결혼하면 여자만 손해예요. 그냥 저 혼자 자유롭게 사는 편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도 결혼했으니 최대한 둘이 같이 잘 살 방법을 고민해 봐야지. 아가, 현철이가 질투심이 많은 편이니까 네가 남자 있는 자리는 어지간하면 피하고 부부 둘이서 할 수 있는 취미 같은 걸 만들어 보는 건 어떠니? 나름 며느리와 아들을 돕기 위해 주변에 조언도 구하고 부부 상담 TV 프로그램 같은 걸 보면서 공부도 했거든요. 그걸 토대로 얘기를 해봐도 며느리의 반응은 회의적이었어요. 취미요? 그 사람한테 밖에 나가는 건 돈 드는 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집에서 뒹굴면서 텔레비전이나 보는 게 그 사람한텐 취미인걸요? 뭘 좀 하자고 해봐도 돈 나가서 안 된다고 펄쩍 뛰기 일쑤예요. 어찌나 짠돌이인지 제 물건은 뭐 1,000원짜리 하나를 사려고 해도 눈치가 보인다고요. 아들과 며느리는 성격부터 경제적인 습관까지 많은 부분이 달랐어요. 그 외에도 갈등의 원인은 다양했는데요. 집안일을 분담하는 문제, 생활 습관 차이, 서로의 가족과 관련된 문제 등등 이 모든 게 쌓이다 보니 작은 일에도 쉽게 다투게 되고 서로 상처 주는 말들만 내뱉곤 했죠. 저는 중간에서 두 사람을 중재하려 노력했지만 전문가도 아닌 제 노력만으로는 역부족이었어요. 오히려 제가 나서면 더 큰 싸움이 벌어지기도 해서 조심스러울 때가 많았죠. 언젠가부터 두 사람은 섞일 수 없는 물과 기름처럼 늘 싸우기만 했고요. 그 사이에 낀 저는 점점 더 지쳐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하루는 아들이 술을 진탕 먹고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저를 보자마자 어린아이처럼 펑펑 울기 시작했죠. 엄마, 혜경이가 이제 더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뭐? 아유, 그거야 그냥 싸우다 홧김에 한 말이겠지. 지금까지 서로 투닥거려도 잘 살아왔잖아. 아니야, 혜경이는 이미. 왜? 새아가가 뭐? 아무것도 아니야. 어쨌든 우린 서로 너무 다른 것 같아. 처음엔 잘 맞을 줄 알았는데 이젠 얼굴만 봐도 싸우게 되니 이렇게 살 바엔 차라리 헤어지는 게 낫겠어. 미안해 엄마. 엄마 때문에라도 절대 이혼만큼은 안 하려고 했는데. 솔직히 아들의 이혼은 제가 원하는 바가 아니었어요.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다지만 여전히 이혼한 걸 흠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았으니까요. 제 아들의 오점 없던 삶에 커다란 얼룩을 남기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어쩌겠어요. 함께 살고 있는 당사자인 두 사람이 서로 더는 싫다는데. 결국 결혼한 지 5년 만에 아들과 며느리는 이혼하게 됐어요. 갈라서고 나면 좀 나아질까 했는데 이혼 후에도 아들은 여전히 힘들어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며느리를 그리워했고요. 일이 이렇게 돼버린 게 모두 자기 탓인 것만 같다고 자책했죠. 제가 위로하며 다시 힘을 내라고 다독였지만 아들의 마음속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회사 출퇴근은 성실하게 했지만요.
그 외의 시간엔 집에서 홀로 술만 퍼마시는 날이 계속됐죠. 저는 그런 아들이 걱정돼 신혼집을 정리하고 본가로 들어오라고 했는데요. 아들은 혼자 사는 게 마음이 편하다면서 거절하더군요. 그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아들을 집에 데리고 왔어야 하는데 그랬다면 그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아들이 이혼하고 반년이 지난 어느 가을날이었어요. 그쯤에 저는 작은 식당을 개업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영업 시작 전 재료 준비가 한창일 때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군요. 받아보니 아들이 사는 아파트 경비실이었어요. 박현철 씨 어머님 맞으시죠? 여기 박현철 씨 사는 땡땡 아파트 관리소장인데요. 어머 안녕하세요. 이른 아침부터 무슨 일이세요? 빨리 여기를 좀 와주셔야겠습니다. 여기 땡땡병원인데 아드님이 사고를 당하셨어요. 그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발끝으로 떨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 길로 앞치마를 벗어던지고 병원으로 달려갔죠. 하지만 제가 갔을 때 아들은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아들의 싸늘한 주검을 마주했을 때 저는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아들의 모습을 본 순간 저는 두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현철아, 엄마 왔어? 눈 좀 떠봐. 아들, 장난하지 말고 제발 눈 좀 떠. 간절하게 애원했지만 아들은 끝내 눈을 뜨지 않았어요. 어느새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흐르고 심장은 마구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차가운 손을 잡고 저는 흐느끼며 말했어요. 왜 이렇게 빨리 떠나야 했니? 엄마가 뭘 잘못했어? 하늘도 참 무심하시지 어떻게 너까지 이렇게 빨리 데려가실 수가 있니?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아들의 사망 원인은 과다출혈이었어요. 경비원 말로는 아들이 며칠째 보이지도 않고 관리비도 밀리고 그래서 직접 집으로 찾아갔는데요.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기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문을 따고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군요. 근데 아들 혼자 테이블에 머리를 박고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더래요. 아무래도 술에 취한 채 걷다가 맥주병을 밟고 미끄러지면서 다친 것 같다고 하더군요. 급하게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이미 너무 늦은 상태였다고 하고요. 의사와 경비원 그리고 경찰관들이 돌아가면서 무언가를 설명하고 제게 질문을 던졌지만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저 아들이 이젠 제 곁에 없다는 사실만이 제 가슴을 파고들었죠. 무슨 정신으로 장례를 치렀는지 모르겠어요. 얼떨떨한 마음으로 조문객들을 받고 아들을 보내주고 그리고 텅 빈 집에 홀로 돌아오고 나서야 아들의 죽음이 실감이 나더군요. 저는 마치 심장이 멈추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고 눈앞이 캄캄해졌죠. 오직 아들의 마지막 모습만이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아들아, 가지마. 엄마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데 제발 돌아와줘. 하지만 아무리 오열해도 돌아오는 건 싸늘한 침묵뿐이었어요. 그 후에도 저는 매일매일 아들의 집을 들락거리며 아들을 그리워했습니다. 아들의 집에는 아직도 아들의 흔적과 채취가 남아 있었어요. 저는 아들의 물건을 하나하나 어루만지며 눈물을 흘렸죠. 아들의 옷, 책, 사진들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오직 아들만이 없을 뿐이었죠. 밤이 되면 아들의 사진을 안고 잠이 들었고요. 꿈속에서도 아들을 만나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면 저는 깨어나 한참을 울곤 했죠. 어리석지만 그땐 더는 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뿐인 아들을 잃은 상실감에 생을 마감하고만 싶었죠. 그래서 아들의 뒤를 따라가려 결심한 바로 그 순간 거짓말처럼 초인종이 울리더군요. 혹시나 아들이 아닐까 바보 같은 기대를 하며 나가보니 웬걸 며느리가 서 있었어요.
며느린 절 보자마자 화를 내면서 목소리를 높이더군요. 아가, 네가 여긴 어쩐 일로? 어쩐 일이긴요? 어머님, 며칠째 전화도 안 받으시고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요? 며느리는 억지로 밀고 들어와 엉망인 집안을 둘러봤어요. 그리고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절 보더군요. 어머님 혹시 바보 같은 생각하신 건 아니죠? 그 사람 뒤를 따라가겠다거나 뭐 그런... 제가 찔끔한 표정으로 아무 말도 못하자 며느리가 다가와 덥석 제 손을 잡았어요. 그건 절대 안 돼요. 그 사람 그렇게 떠나보내고 삶이 얼마나 지옥 같아졌는데 어머님마저 없으면 전 어떻게 살아요? 네? 어차피 넌 우리 아들이랑 이혼했고 더는 부부 사이도 아니니 나와는 남남이나 다름없잖니. 나 같은 건 있고 너도 얼른 좋은 남자 만나서 새 출발하렴. 어떻게 그래요? 제가 지금 얼마나 후회스러운지 알아요? 이럴 줄 알았으면 그 사람하고 이혼하는 게 아니었는데 그냥 미우나 고우나 계속 지지고 볶으며 같이 사는 거였는데 왜 그 사람이 곁에 있을 땐 몰랐을까요? 제가 아직도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었다는 걸. 전 어머님마저 이렇게 못 보내요. 그럼 저도 못 살 것 같아요, 어머님. 아니, 엄마. 오늘부터 제가 엄마로 모실게요. 친딸처럼. 그러니까 제발 엄마도 힘내서 살아주세요. 네? 며느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그리곤 제 발치에 매달려 계속 살아달라고 애원했죠. 그런 며느리를 어떻게 외면할 수가 있었겠어요. 그 뒤로도 며느리는 매일같이 저를 찾아왔고요. 결혼 당시보다 더 살뜰하게 절 챙겼어요. 회사를 다니면서도 삼시세끼 식사를 차려주는 건 물론이고요. 틈날 때마다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면서 기분 전환도 시켜줬죠. 제가 아들의 뒤를 따라가려고 했던 게 어지간히도 충격이었던 걸까요? 급기야 며느린 살던 집을 정리하고 제가 살던 집으로 들어오기까지 했네요. 제가 엄마 딸처럼 모시겠다고 했잖아요. 모녀라면 당연히 같이 살아야죠. 아가, 아무리 그래도 이럴 필요까지는 없어. 나도 이제 많이 괜찮아졌으니 너도 슬슬 네 앞날 생각해야지. 아직 나이도 젊은 애가 얼른 좋은 남자 만나 새 출발할 생각을 해야지. 솔직히 며느리가 고마운 만큼 걱정이 되기도 했어요. 사돈내외가 뭐라고 생각하실까 두렵기도 했고요. 하지만 며느린 그런 제 걱정에도 아랑곳 않더군요. 됐어요. 전 재혼 같은 거 안 할 거예요. 제 인생의 남편은 그 사람 하나로 충분해요. 그보단 앞으로 엄마랑 이렇게 오순도순 둘이서 재밌게 살고 싶어요. 제가 잘할게요. 제발 내쫓지 마세요, 엄마. 네? 며느리가 그렇게까지 말았는데 차마 내보낼 수가 없더라고요. 내심은 쓸쓸한 마음에 큰 위로가 되기도 했고요. 며느리 덕분에 저는 다시 살아가기로 마음을 굳혔고요. 아들을 잃은 상실감과 슬픔 속에서도 꿋꿋하게 앞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아픔을 공유했기 때문일까요? 저는 며느리와 빠르게 가까워졌어요. 함께 아들을 그리워하고 추억하며 정말 친모녀 사이처럼 끈끈해졌죠. 늙은 여자와 젊은 여자 둘이 살려니 아무래도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걱정이 됐는데요. 그 부분은 아들 덕분에 해결이 됐어요. 아들이 죽으면서 남긴 재산과 생명보험금이 꽤 컸거든요. 죽은 남편이 남겨준 유산도 아직 남아 있었고요. 사치를 부리며 살지만 않는다면 남은 여생을 일 안 하고 보내도 될 정도로 충분했죠. 덕분에 며느리와 돈에 구애받지 않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는데요. 며느리는 제가 취미로 하던 뜨개질에 대해 많이 궁금해했어요. 배우고 싶다고 해서 주방 테이블에 앉아 함께 작은 티 코스터 같은 걸 떠보기도 했죠. 며느리는 처음엔 어색해하면서 바늘과 실도 제대로 잡지 못했는데요. 저는 인내심을 가지고 차분히 설명하고 시범을 보여줬고요. 며느리도 열심히 따라하면서 점차 솜씨를 향상시켜갔습니다. 저희는 함께 뜨개질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어요.
죽은 아들 얘기뿐 아니라 서로 어린 시절 추억을 나누기도 하고 소소한 수다를 떨며 하루하루를 보냈죠. 저는 점점 더 며느리와 가까워진다고 느꼈는데요. 며느린 그게 아니었던 걸까요? 역시 시어머니는 시어머니일 뿐이라며 점점 제가 부담스러워졌던 걸까요? 언젠가부터 며느리는 점점 자기 얘기를 안 하기 시작했어요. 회사에 일이 많다더니만 퇴근 시간도 점점 늦어지고요. 주말에도 일이 있다면서 출근하기 일쑤였죠. 서운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걱정이 됐어요. 너무 무리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제게 뜻밖의 얘기를 꺼냈어요. 저기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실은 저희 친정엄마가 얼마 전에 유방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뭐? 안 싸더니? 대체 언제? 한 3개월 정도 됐어요. 미리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해요. 괜히 엄마 걱정할까봐. 그동안 회사 핑계로 집에 잘 못 들어오던 것도 실은 친정엄마 병원에 가보느라 그랬던 거예요. 그제야 며느리의 요 몇 달간의 행동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전 그것도 모르고 서운한 감정만 느꼈으니 괜히 미안해지더군요. 사부인 상태는 어떤데? 괜찮으신 거야? 네, 초기에 발견해서 수술도 잘 끝났고요. 지금 항암 치료 받고 있는데 경과가 좋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유, 다행이구나. 그래도 사부인이 아프시면 진작에 얘기를 했어야지. 아무리 너랑 내가 서류상으로 이제 아무 사이도 아니라지만 그래도 네가 나한테 해준 게 있는데. 안 되겠다. 내가 직접 찾아뵙고 인사라도 드려야겠어. 아니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엄마가 항암 치료 때문에 살도 많이 빠지시고 머리도 좀 그래서 다른 사람들 만나는 걸 아직 많이 꺼리세요. 그보다 엄마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좀 있는데. 며느리답지 않게 말끝을 흐리면서 제 눈치를 봤어요. 실은 돈을 좀 빌릴 수 있을까요? 엄마도 저희 집 형편 알잖아요. 그렇게 잘 살지 못하는 거. 저희 아빠도 허리를 다치셔서 요즘 공사일 쉬고 계시거든요. 저 혼자 벌이만으론 엄마 병원비 대기가 좀 빠듯해서. 실은 병원비가 많이 밀려있는 상태예요. 얼마나 밀려있는데? 한 1,000만 원 정도요. 빌려만 주시면 제가 이자까지 쳐서 꼭 갚을게요. 생각보다 액수가 컸지만 망설일 이유가 없었어요. 저는 며느리의 손을 잡고 바로 고개를 끄덕였죠. 아이, 당연하지. 그런 이유라면 얼마든지 빌려주마. 아니, 그냥 줄 테니 갚을 필요 없다. 가족끼리 서로 돕는 게 당연한 일이지. 엄마,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정말 너무 고마워요. 네가 나한테 해준 일에 비하면 이 정도는 세 발의 피지. 앞으로도 뭐 돈 때문에 힘든 일이 있으면 얼마든지 얘기하거라. 따지고 보면 네가 현철이랑 이혼만 안 했으면 현철이 보험금도 다 네가 받을 거 아니었겠니? 에이, 그런 게 어딨어요. 전 어차피 그 일랑 그 전에 헤어졌고 그 돈은 당연히 엄마 몫인걸요. 근데도 이렇게 흔쾌히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이 은혜는 꼭 갚을게요. 그 일을 계기로 며느리와 제 사이는 한층 더 깊은 신뢰와 이해가 쌓였어요. 하지만 한 번으로 끝날 줄 알았던 며느리의 금전적인 도움 요청은 그 뒤로도 몇 번 더 반복됐는데요. 사돈 내외 병원비부터 생활비까지 이유도 다양했죠. 저도 뱉은 말이 있으니 그때마다 돈을 내어주긴 했는데 솔직히 어느 순간부터는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제가 일을 하고 있다면 모를까 그 어떤 경제적인 활동도 하지 않는 상태였으니까요. 수입은 빵원인데 계속 적지 않은 지출이 생기니 타격이 좀 크더군요. 결국 며느리가 5번째로 돈을 요구했을 때 저는 거절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액수가 자그마치 3,000만 원이었거든요. 바깥 사돈이 며느리도 모르게 도박으로 빚을 좀 졌다고 하더군요. 아가, 내가 아예 벌이가 없잖니. 그 3,000만 원은 솔직히 너무 부담이 되는구나. 네? 그이 재산이랑 보험금이 못해도 3억은 넘을 텐데 벌써 바닥이 났나요? 아이, 그건 아닌데
우리 생활비로 다달이 들어가는 돈도 만만치가 않아서 말이야. 앞으로 내가 얼마나 더 살지 모르는데 최대한 아껴야 하지 않겠니? 그럼 저희 아빠는 어떡해요? 우리 시엄마가 갚아줄 거라고 큰 소리 떵떵 치고 나왔는데. 바깥 사돈이 갚을 능력이 안 된다면 파산 신청을 하는 게 낫지 않겠어? 이 도박이라는 게 한번 가족들이 갚아주면 또 사고를 치게끔 되어 있거든. 네가 말하기 힘들면 내가 바깥 사돈한테 따로 연락해 볼 테니까. 그러자 며느리의 얼굴이 일순 다른 사람처럼 확 굳어졌어요. 아니요, 그럴 필요까진 없어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엄만 더는 신경 쓰지 마세요. 어찌나 차갑게 대꾸하던지 제가 무안해질 지경이었어요. 제가 눈치를 보는 걸 뻔히 알았을 텐데도 며느리는 여전히 표정을 풀지 않았고요. 그대로 집을 나가 한동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초조해진 저는 며느리가 돌아오면 바로 사과해야겠다 결심했는데요. 웬걸 며칠 뒤 다시 돌아온 며느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상냥해져 있었어요. 오히려 자기가 먼저 그날의 일을 사과까지 하더군요. 엄마, 그날은 제가 죄송했어요. 생각해보면 그렇게 큰 돈을 엄마한테 빌려달라고 하는 것부터가 염치 없는 일이었는데 제가 엄마가 마냥 받아주니까 너무 버릇없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는 엄마한테 다신 돈 얘기 꺼낼 일 없을 거예요. 약속해요. 아니, 그날은 나도 너무 남처럼 굴었나 싶어서 마음이 걸리던 차였는걸. 오히려 내가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엄마가 미안할 게 뭐가 있어요. 아빠한테도 말씀드렸어요. 파산 신청하는 쪽으로 알아보시라고. 다른 것도 아니고 도박 빚인데 그것까지 시엄마 돈으로 갚아드리는 건 좀 아닌 것 같다고요. 아빠도 알겠다고 하셨고요. 파산 신청하고 나면 다신 도박에 손 안 대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다 엄마 덕분이에요. 고마워요. 그 뒤로 며느리와 제 관계엔 다시 평화가 찾아왔어요. 며느리 일이 바쁜 게 좀 나아지면서 다시 옛날처럼 시간도 많이 보내고요. 여름 휴가 땐 1박 2일로 둘이서 여행도 다녀오기로 했죠. 그렇게 여행을 한 일주일 남겨둔 어느 주말이었어요. 콩국수를 먹고 싶다 했더니 며느리가 바로 해주겠다면서 장을 보러 나갔는데요. 웬걸 급하게 나가느라 그랬는지 핸드폰을 두고 갔더라고요. 뒤따라 나가서 갖다 줄까 했는데 뭐 어차피 지갑을 가져갔으니 괜찮겠지 했어요. 그래서 그냥 있었는데 며느리가 나간 지 한 5분쯤 됐을까요? 갑자기 핸드폰이 울리더라고요. 액정 화면을 보니 오재민 과장이라고 뜨더군요. 회사 전화인 것 같아 대신이라도 받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통화 버튼을 눌렀는데 제가 미처 입을 떼기도 전에 상대방이 다다다 말을 쏟아내더군요. 야, 너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내가 문자 확인 즉각 하랬지? 하여간 그 할망구랑 있으면 하멍차사라니까. 착한 며느리 흉내도 정도껏 내야지 진짜. 어쨌든 내가 CCTV 없는 등산로 다 알아봤으니까 이따 지도 보내줄게. 거기로만 움직여. 전화는 그대로 끊겨버렸어요. 전 도대체 이게 뭔 소리인가 싶어 어리둥절했죠. 잘못 걸려온 전화인가 싶어 핸드폰에 있는 그 과장의 이름을 눌러봤는데요. 그동안 나눈 문자 내역이 쫙 뜨더라고요. 별 생각 없이 문자를 하나씩 읽어보던 저는 믿을 수 없는 내용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 안엔 단순히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이 나눈 거라기엔 지나치게 끈적하고 수위 높은 얘기들이 가득했어요. 맞아요. 두 사람은 서로 사귀는 사이였던 거죠. 단순히 그뿐이었다면 저는 진심으로 기뻐했을 거예요. 죽은 아들에겐 미안한 얘기지만 며느리가 하루빨리 좋은 사람을 만나 새 출발하길 바랬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두 사람이 그런 대화를 나누기 시작한 시점이었어요. 한참을 거슬러 올라가 보니 며느리가 유부녀일 때부터 제 아들과 같이 살고 있던 때부터 두 사람은 눈이 맞았더군요. 맞아요. 며느린 바람을 피우고 있던 거예요. 그제야 아들이 왜 갑자기 이혼하겠다고 했던 건지 이해가 가더군요. 부랴부랴 며느리가 아들과 나눈 메시지도 확인해봤어요.
지웠으면 어쩌나 했는데 다행히 남아있더군요. 당신 미쳤어? 어떻게 오과장 그 자식이랑 바람이 나? 나 그 자식 내 직속 상사야. 회사에서 매일같이 얼굴 보는 사이라고. 바람 같은 거 아니라고 했잖아. 술 먹고 하룻밤 실수한 것뿐이라고. 웃기지 마. 이젠 우린 끝이야. 이따 집에서 봐. 그게 아들과 며느리가 나눈 마지막 대화였어요. 즉, 아들도 며느리의 외도를 알고 있었으며 그게 결정적인 원인이 돼 이혼을 했다는 거였죠. 하나하나 과거를 반추하던 저는 일순 등 뒤로 소름이 돋는 게 느껴졌어요. 아들의 유품이었던 핸드폰을 당시 저보다 며느리가 더 먼저 확인했었는데요. 며느리로부터 돌려받았을 땐 이미 며느리와 나눈 메시지 같은 것들이 다 지워져 있었거든요. 그땐 아들이 이혼하고 지운 거라고만 여겼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며느리가 의도적으로 지웠던 게 분명했어요. 찜찜한 일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둘이 대화를 주고받은 날이 하필이면 아들이 사망하기 바로 전날이더군요. 전 급하게 며느리가 아들 그리고 내연남과 나눈 메시지를 다시 훑어봤어요. 혹시 며느리가 아들의 죽음에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싶어서요. 하지만 이렇다 할 증거를 찾을 순 없더군요. 그래, 내가 지금 너무 놀라서 말도 안 되는 상상까지 하고 만 거야. 며느리도 다른 남자랑 바람났던 게 미안해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걸 텐데 설마 우리 아들을 죽이다니 말도 안 돼.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핸드폰을 닫으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문자 메시지 내역에 익숙한 이름이 있더라고요. 들어가 눌러보니 다름 아닌 아들이 전에 살던 아파트 관리소장이었어요. 처음 아들의 죽음을 목격하고 제게 연락해줬던 바로 그 사람이었죠. 그 사람이 아들이 죽은 날 이후로 며칠간 며느리에게 꾸준히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며느리가 계속 무시하자 급기야 경찰 얘기까지 꺼내더군요. 돈 왜 입금 안 합니까? 저 이대로 바로 경찰서 갈까요? 돈 준비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린다고 했잖아요. 지금 입금했으니까 확인해 보세요. 확인했습니다. 잘 쓰겠습니다. CCTV는 확실히 지운 거 맞죠? 아이 그럼요. 일처리는 확실하게 했으니 걱정 마십시오 사모님. 예감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고민하던 저는 제 핸드폰으로 관리소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안 받으면 어쩌나 했는데 다행히 바로 받더군요. 아니 그 사모님께서 어쩐 일로? 전부 다 알고 있어요. 당신이 우리 며느리랑 무슨 짓을 했는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일단 저질러 보자 싶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알고 있다는 식으로 강하게 나갔죠. 원래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일수록 강약약 강인 법이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그 관리소장은 바로 넙죽 엎드리면서 잘못을 시인하더군요. 저 잘못했습니다 사모님. 근데 제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그때 작은 사모님께서 먼저 자기가 집으로 들어가는 CCTV를 지워달라고 그렇게만 해주면 1억을 주겠다고 먼저 제안했어요. 전 그걸 따른 죄밖에 없고요.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돈 돌려드릴 테니 제발 경찰에 얘기만은 하지 말아주세요. 네. 관리소장의 고백에 심장이 무섭게 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애써 내색하지 않고 최대한 침착한 말투로 얘기했죠. 역시 저희 아들이 죽은 그날 며느리가 집에 왔었던 거죠? 그 CCTV 영상 아직 갖고 계시죠? 우리 며느리 약점이나 다름없는데 그걸 지웠을 리가 없잖아요. 그게... 그 영상만 저한테 몰래 보내주면 더는 죄를 묻지 않을게요. 하지만 보내주지 않으면 바로 경찰서 가겠습니다. 보내드릴게요. 지금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관리소장은 어지간히도 똥줄이 탔던가 봐요. 전화를 끊자마자 바로 제 메일로 영상을 보내주더군요. 아들 사망 전날, 며느리가 아들과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영상이었죠. 그걸 본 순간 그제야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아들의 죽음에 며느리가 관련이 있는 게 분명했어요.
그렇지 않다면 굳이 며느리가 이 영상을 지우기 위해 관리소장에게 1억이라는 거액을 줄 필요가 없잖아요. 이 영상을 가지고 바로 경찰서로 가야겠다 결심한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문이 덜컥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며느리가 돌아온 것이었어요. 저는 황급히 핸드폰을 내려놓으려 했지만 이미 며느리의 발소리는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저는 손을 떨며 핸드폰을 숨기려 했지만 며느리는 이미 거실 안으로 들어와 저를 본 상태였죠. 제 손에 있는 자기 핸드폰을 본 며느리의 얼굴이 순식간에 싸늘해졌어요. 지금 뭐 하세요? 난 그냥 그 거실을 좀 정리하다가. 안 그러려고 했는데도 목소리가 자꾸만 덜덜 떨렸어요. 며느리의 눈빛이 바로 날카롭게 변했죠. 제 핸드폰 보셨어요? 아니, 그냥 떨어져 있어서 주우려던 거야. 며느리가 한 발자국씩 가까이 다가왔어요. 저는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그보다 더 빠르게 며느리가 제 손에 있던 자기 핸드폰을 낚아채 화면을 확인했죠. 그리고는 웃으며 말하더군요. 보셨군요. 그래서 이제 어쩌실 거예요? 경찰에 신고라도 하시게요? 예, 역시 우리 아들을 죽인 게 너니?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제가 재산분할 문제로 불만이 많았던 거. 그 사람이 제 불륜 사실을 비밀로 하고 협의 이혼해주는 조건으로 한 푼도 못 받았거든요. 그 짠돌이 마지막까지 진짜 생각할수록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찾아가서 따졌어요. 그러다 서로 감정이 격양돼서 싸웠고 그 사람이 달려들기에 밀었는데 자기 혼자 자빠져서 테이블에 머리 박고 그렇게 된 거예요. 제 잘못은 하나도 없다고요. 그걸 말이라고 해? 그랬으면 바로 119에 신고를 했어야지. 그랬으면 내 아들은 살 수 있었을지도 몰라. 그래요, 살 수도 있었겠죠. 전 바로 철창행이었을 거고요. 제가 왜 그래야 하는데요? 남편도 아니고 남의 편이 된 사람한테 그런 아량을 베풀 이유가 없잖아요. 며느리가 삐딱하게 얘기했고 저는 공포를 넘어선 분노에 휩싸였어요. 전 며느리에게 달려가 멱살을 잡고 소리쳤죠. 이 살인자! 네가 내 아들을 죽인 거야! 그래놓고 나한테 와선 뭐? 친정엄마라 생각하고 딸처럼 모시겠다고? 지난 3년간 그런 가짜는 연극질을 한 이유가 뭐겠어? 우리 아들이 물려준 유산 때문이겠지? 며느린 더는 감출 생각도 않고 뻔뻔하게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맞아요. 사실 그 돈 제 거잖아요. 이혼만 안 했으면 제가 받았어야 할 돈이었다고요. 결혼 생활 내내 제가 그 짠돌이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10원 한 장 쓰려고 해도 눈치가 보여서 벌벌 떨어야만 했어요. 웃기고 있네. 다른 남자랑 눈 맞아서 이혼까지 한 주제. 그게 어떻게 네 돈이야? 우리 아들 돈이지. 너한텐 단 한 푼도 못 주니까 그렇게 알아. 그동안 너한테 빌려줬던 돈도 전부 다 뱉어내. 알았어? 그러나 며느린 겁을 먹긴커녕 피식 비웃음을 흘리더군요. 당신이 안 준다고 뭐 내가 받아낼 방법이 없을 줄 알아? 원래는 살살 꼬드겨서 조금씩 뜯어낼 생각이었는데 피는 못 속인다고 그 아들의 그 애미 돼? 어찌나 돈 한 푼에 벌벌 떨어대든지. 친딸 같다 할 땐 언제고 못 빌려준다고 바로 손절을 쳐? 그때부터 내가 얼마나 일을 갈았는지 알아? 당신 죽이고 그 돈 차지할 날만에 계속 기다렸다고. 너희 친정 엄마 아빠 핑계대면서 돈 타간 것도 다 새빨간 거짓말이었구나. 그 돈 다 어쨌어? 어쨌냐고? 어쩌긴 뭘 어째. 우리 자기랑 놀고 먹는데 다 썼지. 근데 우리 둘 다 씀씀이가 좀 커서 말이야. 이젠 진짜로 그 돈을 다 돌려받아야 할 것 같거든? 뭐 원래 내 돈이었어야 하는 거잖아. 욕심 그만 부리고 순순히 내놔.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 할망구가 눈치 다 깠어. 작전 바로 실행해야겠으니까 빨리 와. 그 순간 그 내연남이 조금 전 전화해서 CCTV가 없는 등산로 어쩌고저쩌고 하던 게 생각나더군요.
여행을 핑계로 절 인적 없는 산에 끌고 가 죽일 작정이었던 거예요. 제 돈을 노리고 말이죠. 며느리가 전화를 끊는 순간 전 며느리를 휙 밀치고 필사적으로 도망쳤어요. 맨발로 현관문을 열고 나가 계단을 뛰어내려갔죠. 며느리의 손이 제 옷을 잡아채는 걸 느꼈지만 간신히 몸을 빼낼 수 있었습니다. 야, 너 거기 안 서? 멈추라고! 잡히면 가만 안 둘 줄 알아? 악에 바친 며느리의 고함에 사지가 벌벌 떨렸어요. 저는 숨이 차도록 뛰어 집 밖으로 나왔고 거리로 나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살려주세요. 누가 제발 경찰 좀 불러주세요. 경찰이요. 네? 아주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저기 며느리가 우리 며느리가 생명의 위협을 느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제대로 말도 나오지 않는 거. 길 가던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상황 설명을 하려는데 바로 그때 누군가 제 어깨를 붙잡고 휙 몸을 돌렸어요. 아이고, 우리 엄마 또 이러신다. 집에서는 언제 나오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희 엄마인데요. 치매기가 좀 있으세요. 웬 덩치 큰 남자가 절 붙잡고는 제 아들인 양 행인들에게 사과를 하더군요. 저는 직감적으로 그 남자가 며느리의 내연남이란 걸 눈치챘어요. 며느리의 연락을 받고 달려와 절 발견하고는 방해하려는 속셈이었죠. 맨발로 달려나와 머리까지 산발인 저는 영락없이 치매 걸린 노인네처럼 보였어요. 역시나 행인들도 바로 흥미를 잃고는 제 갈 길을 가려고 하더군요. 가지 마세요. 전 이 사람 몰라요. 모르는 사람이라고요. 우리 며느리 내연남이 분명해요. 제 돈을 노리고 저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제발 저 좀 구해주세요. 경찰 좀 불러주세요. 아이, 우리 엄마 이거 왜 이러실까? 오늘따라 상태가 더 심하시네. 얼른 집에 들어가서 약 먹어요, 우리. 이건 놓으라고! 저는 미친 듯이 발버둥 쳤지만 젊은 성인 남자의 힘을 이겨내기는 불가능했어요. 결국 저는 짐짝처럼 남자에게 끌려갔고요. 그대로 다시 며느리가 기다리는 집 안으로 붙잡혀 들어갔죠. 저를 본 며느리가 얼굴 가득 화색을 띠더군요. 아, 다행이다. 잡았네? 그럼 잡았지. 정신은 어디다 팔고 있는 거야? 이 노인네 놓쳤으면 우리 둘 다 끝장이었다고. 그렇게 미꾸라지처럼 재빠르게 도망갈 줄 낸들 알았나? 준비는 다 된 거지? 그럼 당연하지. 일단 그 산 쪽으로 이동하자. 며느리와 내연남은 두려움에 벌벌 떠는 저를 등산 로프로 꽁꽁 묶었어요. 그리고는 짐짝처럼 트렁크에 싣고는 어딘가로 이동하기 시작했죠. 아무래도 CCTV가 없다는 그 등산로에 저를 묻어버릴 작정인 것 같았어요. 저를 차 트렁크에 태우기 직전에 며느리는 억지로 어떤 서류에 지장을 찍게 했는데요. 자세히 보니 유산과 관련된 유언장인 것 같더군요. 대체 언제 이런 걸 다 치밀하게 준비한 건지. 그동안 감추고 있던 며느리의 끔찍한 두 얼굴에 절로 소름이 끼쳤네요. 며느리와 내연남은 엄청 신이 난 것 같았어요. 저를 싣고 가는 내내 제 돈으로 뭘 할지 계획을 세우더군요. 일단 자기가 준비하고 있던 그 사업부터 제대로 해보자. 그거 잘만 하면 대박 날 거라며. 당연하지. 근데 일만 하긴 좀 아쉽잖아? 우리 여행도 가야지. 당신 옷이랑 가방도 좀 사고. 낄낄대며 천박하게 웃는 두 사람이 어찌나 끔찍한 괴물처럼 느껴지던지요. 이런 인간들 때문에 억울하게 죽은 제 아들을 생각하니 절로 눈물이 흐르더군요. 하지만 이대로 울고만 있을 순 없었어요. 죽음이 바로 목전에 있었으니까요. 어떻게든 탈출해야만 했죠. 뒤로 묶여있는 두 손을 미친 듯이 움직여봤어요. 전문가가 묶은 게 아니라서일까요? 아니면 그만큼 제가 필사적이었기 때문일까요? 한참을 두 손을 꿈지럭대다 보니 손을 묶고 있던 줄이 조금씩 헐거워지더라고요. 저는 간신히 손을 작게 모아 로프를 벗겨낼 수 있었죠. 그리고 혹시라도 들킬까봐 숨죽인 채 몸을 웅크렸네요.
트렁크가 열리는 순간만이 유일한 기회였어요. 열리는 순간 내연남과 며느리를 따돌리고 탈출하는 것이 제겐 마지막 희망이었죠.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이윽고 차가 덜컹하는 소리와 함께 멈췄어요. 그리고 잠시 후 트렁크가 열리는 순간 저는 저를 향해 손을 뻗는 내연남의 손을 있는 힘껏 깨물었어요. 입안에 비릿한 피맛이 퍼지는 것과 동시에 내연남이 손을 부여잡고 주저앉아 비명을 질렀죠. 아이, 내 손! 자기 괜찮아? 저는 내연남과 며느리가 당황하는 틈을 타 몸을 벌떡 일으켰어요. 그리고 모든 용기를 끌어모아 트렁크에서 뛰쳐나와 앞만 보며 달리기 시작했죠. 하지만 저쪽에선 차를 가지고 있으니 등산로로 뛰어내려가는 건 무모하다 판단했어요. 그래서 숲 쪽으로 방향을 틀었고요. 젖먹던 힘까지 다해 산길을 헤쳐나가기 시작했죠. 이 할망구 어디로 숨은 거야? 잡히기만 해봐 죽여버릴 거니까. 어떻게 자기야? 이대로 못 잡으면 우린 끝이야. 아니, 누가 그걸 몰라? 질질 짤 시간에 얼른 그 할망구나 찾아. 저 멀리서 내연남과 며느리가 다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전 두려움에 떨며 계속해서 산속 더 깊숙한 곳으로 숨어 들어갔죠. 그렇게 얼마나 달렸을까요? 갑자기 일순 눈앞이 밝아지더니 웬 산장 오두막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저는 구세주를 만난 심정으로 달려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기요, 아무도 안 계세요? 저기요, 사람 좀 살려주세요. 에이, 이 야밤에 누가 이렇게 시끄럽게 해? 잠시 후 문이 활짝 열리더니 웬 험상궂은 인상의 남자가 밖으로 나왔어요. 이 산장 오두막의 주인 같더군요. 저는 화를 내는 남자에게 다급하게 자초지종을 설명하면서 제발 경찰을 불러달라고 했죠. 남자는 당황한 것도 잠시 이내 핸드폰을 꺼내 경찰을 불러주더군요. 1분 1초가 1시간 같은 시간이 흘러가고 마침내 경찰이 도착했어요. 저는 경찰들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고 미리 사진으로 찍어둔 며느리와 내연남의 메시지와 CCTV 영상 같은 걸 증거로 제출했죠. 경찰들은 바로 즉시 현장 수색에 나섰는데요. 진작에 낌새를 감지하고 도망쳤던 며느리와 내연남은 다음날 바로 덜미를 잡혀 경찰서로 소환됐어요. 둘 다 끝까지 잘못을 시인하지 않더군요. 하지만 핸드폰 속의 증거들 덕분에 며느리와 내연남은 결국 체포됐고요. 살인죄 등으로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돈을 받고 며느리를 도왔던 아파트 관리소장 역시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 모든 슬픔과 억울함이 쉽게 가라앉은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아들의 죽음에 얽힌 모든 진실을 알게 되고 나자 더 미칠 것 같더군요. 아들은 단순한 사고사로 죽은 게 아니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결국 억울하고 외롭게 눈을 감은 거였죠. 아들의 납골당에 찾아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들아, 엄마가 널 지켜주지 못했구나.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무것도 모른 채 3년이나 며느리를 딸처럼 여겼던 걸 생각하면 정말 죽고만 싶은 심정이었죠. 그런 제가 너무 안쓰러웠던 걸까요? 하루는 꿈에 아들이 나와 울더군요. 이제 그만 슬퍼하시라고. 제발 엄마만이라도 행복하게 남은 여생을 즐기라고요. 글쎄요. 어쩌면 제 이기적인 욕심이 만들어낸 허상일지도 모르죠. 하지만 정신과 의사 선생님의 조언처럼 절 위해서라도 저 좋을 대로 해석하기로 했어요. 아들이 절 걱정해서 꿈에까지 찾아와 준 거라고 말이죠. 그날 이후 전 조금씩 괜찮아졌고요. 시간이 약이라고 그 지독한 아픔도 세월이 흐를수록 서서히 가라앉더군요. 저는 아들의 억울함을 풀고 며느리와 그 내연남에게 죗값을 치르게 한 것만으로 만족하기로 했어요. 다행히 전 누구보다 잘 살고 있어요.
며느리는 아직도 교도소에 있는데요. 형을 감면해달라고 가끔씩 저에게 편지를 보내오지만 싸그리 다 무시하고 있어요. 제가 미쳤나요? 그 끔찍한 죄인을 감형해달라고 부탁하게. 오히려 평생 그 안에서 썩게 하고 싶은 마음뿐이네요. 상간남은 몇 년 전에 출소했는데요. 처음엔 그런 인간이 다시 바깥 세상으로 나왔다는 게 너무 끔찍했어요. 혹시 보복하는 게 아닐까 두렵기도 했고요. 하지만 괜한 걱정이었어요. 역시 쓰레기는 알아서 쓰레기통으로 찾아가더라고요. 그 상간남은 채 몇 달도 안 돼 다른 범죄를 저질러 또다시 교도소로 들어갔거든요. 경찰 말로는 그동안 워낙 지은 죄가 많아서 이번엔 쉽게 못 나올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그제야 좀 안심이 되더군요. 현재 저는 누구보다 잘 살고 있어요. 물론 아들을 잃은 슬픔에 여전히 때때로 홀로 눈물 흘릴 때가 있지만 지금은 정신과 약 없이 밥도 잘 먹고요. 잠도 잘 자고 있답니다.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곁을 지켜주는 든든한 인생의 동반자도 생겼어요. 제 지난 과거를 모두 알고도 품어준 참 따뜻한 사람이랍니다. 이 사람 때문에 웃는 저를 발견할 때마다 참 어색해요. 때로는 아들 없이 저 혼자 이렇게 웃으며 잘 사는 게 죄책감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하지만 제가 사랑했던 아들은 저 혼자 행복하다고 해서 저를 탓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제 걱정을 하면서 세상을 떠났던 아들이니까요. 언젠가는 저도 이 세상과 하직하고 아들을 만나게 될 날이 올 텐데요. 그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려고 합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